편두통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편두통의 정의와 증상이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 두통학회 진단 기준이 있어요. 편두통은 첫 번째 5회 이상 반복되는 두통이고, 두 번째 약을 먹지 않았을 때 4시간에서 72시간, 한 3일 정도 지속되는 두통, 그리고 한쪽으로 아픈, 그 다음에 박동성의 심한,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하면 악화되는 이런 양상 중에 2개 이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동반 증상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편두통이라, 이 동반 증상은 구역이나 구토, 그 다음에 빛 공포증 또는 소리 공포증, 요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뇌 안에 다른 질병이 없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편두통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진단 기준이고요. 환자분들한테 편하게 설명드릴 때는 뭐 한쪽 머리가 아파서 그다음에 울렁울렁 거려서 이럴 때 편두통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그건 편두통의 증상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심한 두통, 욱신거리는 두통, 머리가 아플 때 속이 울렁거리는 두통,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런 증상이 아니더라도 좀 심한 두통이 있을 때는 조금 더 편두통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두통과는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편두통 같은 경우는 그 원리 자체가 한쪽 머리가 아파서 생긴다는 건 아니고요. 뇌 안에 있는 뇌혈관과 뇌신경이 자극이 돼서 되는 두통이고, 긴장형 두통 같은 경우는 머리를 둘러싼 근육과 목 쪽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을 하면 생기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보통 일반 두통이라고 하면 이제 두통 중에서 이제 2차성 두통이라고 위험한 두통이 있어요. 그거는 뭐 뇌졸중, 뇌출혈, 뇌종양 같은 두통을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는 한 10% 정도 미만 정도로 보통의 두통의 환자들이 있고요. 한 90% 환자, 대부분의 두통 환자들은 편두통이나 긴장형 두통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일반 두통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긴장형 두통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편두통하고 긴장형 두통하고 이제 2개의 제일 큰 차이점은, 첫 번째는 두통의 강도예요. 그래서 편두통은 많이 아파요. 보통 중간 이상으로 아파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서 아파서 잠깐 일을 쉰다든지, 아니면 집에서도 머리가 아파서 좀 들어 누워서 쉬어야지 좋아지는 게 편두통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긴장형 두통 그거에 비해서는 두통의 강도가 낮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하는데 큰 불편감은 없지만 그냥 지낼만 하지만 지끈지끈한 그런 느낌으로 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두통의 양상이에요. 편두통 같은 경우는 욱신욱신 하는 그런 박동성의 두통일 가능성이 조금 더 많고, 긴장형 두통 같은 경우는 머리를 꽉 조이는 듯한 두통으로 묵직하다, 조인다, 이런 양상으로 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긴장형 두통에서는 이제 속이 미식미식거린다, 울렁거린다, 이런 증상이 좀 적고요. 편두통 같은 경우는 울렁울렁거린다, 속이 안 좋다, 밥을 잘 못 먹겠다, 이런 소화기관이랑 연관된 증상이 좀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일상생활할 때 우리가 영향을 두통이 더 심해지느냐 나빠지느냐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편두통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머리가 아플 때 뭐 걷는다든지 움직인다든지 돌아다닌다든지 하면 두통이 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긴장형 두통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할 때, 돌아다닐 때 그렇게 막 심하게 아파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편두통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편두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병원에 오셔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뇌 안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두통들,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그 다음에 뇌혈관의 기형들, 뭐 뇌동맥류라든지 혈관이 찢어졌다라든지 하는 이러한 위험한 두통들을 감별을 해야 되는 게 병원에 오셔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고요. 거기서 위험한 두통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편두통이 진료가 되는데,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자주 있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그냥 집에서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그냥 진통제를 가끔씩 사다 드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병원에 오셔야 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2번 이상 두통이 자주 있어서 내가 진통제를 계속 먹는다라고 하면 일반 진통제로는 잘 듣지가 않기 때문에 편두통에 특화된 저희가 트립탄 계열의 약물이라든지 게판트라든지 이런 먹는 약으로 조절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편두통이 오래 지속이 되면 한 달에 절반 이상 반복되는 경우를 저희가 만성 편두통이라고 하는데, 이 만성 편두통으로 편두통이 진행이 돼버리게 되면 편두통 치료가 힘들어져요. 환자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고, 이럴 때는 저희가
예방 치료를 또 해드리면서 이 만성 편두통을 예방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 예방 치료는 첫 번째 뭐 먹는 약이 있을 수가 있고요. 먹는 약으로 조절이 잘 안 되실 때는 머리에 주사를 맞는 보톡스 치료라든지 아니면 CGRP 항체 치료라는 그런 배에다 맞는 주사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시면서 두통의 횟수를 많이 줄여서 약 먹는 진통제를 먹는 횟수들을 좀 줄여서 만성 편두통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만성으로 가기 전에 병원 가야겠다 하는 건 대략적으로 심한 두통이 며칠 정도 지속됐을 때 좀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만성 편두통의 진단 기준 자체는 한 달에 보름 이상 두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시는 분들을 이제 3개월 이상 두통이 지속될 때 만성 편두통으로 진단을 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집에서 환자분들이 계실 때는 내가 그걸 셀 수가 없으니까 보통 저는 설명드릴 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내가 두통이 발생을 계속해서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 뭐 한 달 이상 지속이 되고 3달 이상 지속이 되고 이러시면 병원에 오셔서 그때는 진통제만 먹어서는 이제 다른 뭐 약물 유발성 두통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때는 예방 치료를 권유를 드리고 병원에 그때는 내원을 하셔서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병원에서 진단받아야 되는 이유가 다른 큰 질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 편두통이 다른 질병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방치했을 때 큰 병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편두통하고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는 뇌 안의 질병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뇌졸중, 중풍이라고 하죠. 뇌경색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뭐 뇌출혈도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뇌 안에 있는 정맥이라고 해서 정맥 안에 혈전이 쌓이면서 뇌가 붓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두통도 편두통하고 유사하게 관찰이 될 수가 있고 뇌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돼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니라 혈관이 연축이라고 해서 이렇게 잠깐 쪼그라들었다가 펴지고 쪼그라들었다가 펴지고 하는 그런 뇌혈관 연축으로 인한 극심한 두통도 편두통하고 유사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뇌 동맥류라든지 뇌혈관이 파열이 됐을 때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위험한 병들로는 뭐 뇌전증, 옛날 말로 간질이라고 하는 뇌전증이나 뇌종양, 뇌수막염, 뇌 안에 뭐 염증이 생기거나 뇌수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편두통하고 유사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서 병원에 오셔서 이런 위험한 것들은 체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편두통을 유발하는 원인도 궁금한데요. 좀 유전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뭔가 사회생활 속에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외부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편두통은 유전적이라기보다는 가족적 경향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 편두통 뇌라는 거를 가지고 태어나신 뇌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외부 영향에 취약해서 편두통이 잘 발생을 하는데 이런 유전적인 요인을 빼더라도 편두통을 유발하는 흔한 인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수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너무 많이 자거나 수면이 부족해질 때 우리가 편두통이 많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인데 여기서 스트레스라고 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요. 육체적으로 몸이 너무 많이 힘들다는 그런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호르몬의 변화들 때문에도 두통이 유발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여성분들이 뭐 월경 주기에 따라 나온다라든지 아니 임신과 관련해서도 두통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이런 빛들, 센 빛이 들어오거나 하면 편두통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끄러운 소리, 냄새 이런 것들이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날씨가 갑작스럽게 변화가 됐을 때 그게 우리 몸에 스트레스로 들어와서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이고 그 이외에도 음식 같은 경우들도 우리가 두통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 숙성된 치즈 같은 경우들이 두통을 유발해요. 숙성된 치즈에는 티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이 티라민이 두통을 유발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들에 들어가 있는 보존제로 아질산염이라고 있는데 이 아질산염이 들어간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통이 유발이 되고요. 그에는 초콜릿이나 카카오 같은 거에 들어있는 페니레티나민이라는 성분이 우리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이런 초콜릿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MSG 성분이 들어간 이런 인공 조미료들도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요즘 뭐 제로 칼로리 음료라든지 제로 칼로리 제품들이 많은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아스파탐이라는 인공 감미료도 두통을 모든 분들한테 일으키지는 않지만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제품을 먹고 두통이 일어나신다고 하면 좀 피해 주실 게 필요하고요. 그 외에는 레드와인이나 맥주 같은 거에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이 두통을 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드시는 커피
같은 경우도 카페인이 편두통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 카페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잔을 마셨을 때는 편두통이 가라앉지만 보통 하루에 한 카페인 200ml니까 아메리카노로 한 잔이나 두 잔 정도 이상 복용을 하시게 되면 카페인 자체가 편두통을 또 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수면 얘기하시면서 너무 많이 자도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잠이 요새 많이 잘수록 좋다는 인식이 많은데 많이 자도 편두통 유발되는 이유는 뭘까요? 보통 수면 시간이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 편차는 있지만 7시간 내외가 적정 수면 시간으로 돼 있어서 그거보다 너무 많이 자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많이 부족해서 수면 부족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두통이 잘 유발이 됩니다. 방금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그럼 편두통에 좋은 음식도 있을까요? 편두통은 유발하는 인자를 제거하는 게 제일 좋은데 편두통에 좋은 음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몸 안에 탈수가 진행이 되면 편두통이 잘 유발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물을 좀 많이 드셔서 탈수를 예방해 주시는 게 편두통을 좀 예방을 많이 해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카페인이 편두통 유발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건강에 좋다고 이제 녹차나 말차 이런 음료들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이것도 카페인이 있어서 오히려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걸까요? 카페인 자체로만 보면은 당연히 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이제 뭐든지 너무 과하면 우리 몸에 다 영향을 미쳐서요. 녹차나 말차 이런 것도 거기 안에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하게 많이 섭취하시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물을 마실 땐 되도록 이제 맹물을 드시는 네. 그리고 편두통의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편두통은 이제 치료 방법이 환자분들이 해주시는 게 있고 병원에 오셔서 저희들이 의사들이 환자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환자분이 해주실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두통을 일으키는 인자들이 뭔지를 판단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수면과 관련된 수면이 너무 많은지 적은지 스트레스를 너무 과하게 받는지 아닌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다음에 이런 햇빛이나 냄새, 소리 이런 것들 아니면 음식들이 나의 두통을 유발하는지를 먼저 보고 이런 위험인자들을 피해 주시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편두통이 일어나지 좀 않게 몸 체력 자체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 주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몸 자체가 항상 규칙적으로 굴러가게 해서 변화를 좀 없게 만들어주시는 게 환자분들한 그 편두통 예방에는 좀 좋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첫 번째로는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시는 거, 그다음에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소량씩 식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체력 자체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 편두통이 예방이 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시는데 편두통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센 운동, 지칠 때까지 하는 운동을 하시게 되면 편두통이 유발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해주셔서 체력을 좀 길러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이 탈수가 되게 되면 편두통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하루에 1리터에서 2리터 정도 되는 수분을 규칙적으로 보충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흡연, 음주 같은 건 좀 피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병원에 오시면 이제 병원에서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잘 지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급성기 치료고요. 두 번째는 예방 치료라고 하는 걸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급성기 치료라는 거는 편두통이 생겼을 때 그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치료입니다. 이 급성기 치료에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약이 그냥 일반 진통제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편두통에 특화된 약물인 트립탄 계열의 약물을 저희가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급성기 치료 같은 경우는 일반 진통제의 약을 먹고서 괜찮으시면 그 약 가끔씩 드시는 건 좋은데 일주일에 내가 2번 이상 이런 두통이 반복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2번 이상 진통제를 복용을 한다라고 하시면 병원에 오셔서 그때부터는 예방치료를 저희들이 권유를 합니다. 예방치료 같은 경우는 하는 이유는 만성기 편두통이라는 걸로 진행되는 걸 막아서 뇌 자체가 편두통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자주 편두통이 생기고 약을 먹어도 반응이 없는 걸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렇게 만성기 편두통을 예방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좀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를 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치료를 합니다. 이 예방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로 있는데, 첫 번째는 먹는 약이 있어요. 이 먹는 약은 저희가 이제 베타블로커라고 해서 심장 박동과 관련된 약이긴 한데 그런 약들, 그리고 이제 뇌전증과 관련된 간질과 관련된 약들, 그다음에 우울증과 관련된 약들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면서 편두통의 횟수를 좀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거에 큰 효과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이제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주사 치료가 2가지가 있어요. 현재 나온 걸로는 첫 번째 이제 보톡스 치료 같은 경우는 3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면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 그 이외에 CGRP 항체 치료라는 게 있어요. 이 CGRP의 항체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배에 한 번씩 맞으면서 요 편두통을 예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통약을 과용하면 약물 과용 두통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을 먹었는데 왜 두통이 더 발생하는 건가요? 처음에는 머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우리가 먹죠. 근데 보통 한 달에 한 보름 이상, 어떤 경우들은 좀 센 진통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열흘 이상 약을 드시게 되면 이 몸 안에 이 약이 쌓인다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거든요. 약에 중독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일 처음엔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지만 나중에 약을 그렇게 자주 드시게 되면 몸 안에 약이 부족해지면서 우리 뇌에서 약을 달라고 두통이 있다라고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파서 약을 먹지만 나중에 주객이 전도돼서 몸 안에 약이 부족해지면서 약 달라고 머리가 아파지죠. 혹시 약이 그 좀 몸 안에 쌓인다고 하셨는데, 요게 두통약이나 이런 진통제류가 간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모든 약 자체는 간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정해진 용량 이외에 과용으로 약을 드시게 되면, 뭐 하루에 3번 먹어야 되는 약인데 난 머리가 너무 아파서 하루에 3번이 아니라 4번, 5번, 6번 이렇게 드시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그 약물을 분해할 때 간에서 분해가 되는데, 이 분해가 너무 자주 일어나게 되면 간에 독성이 쌓이면서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과용이라는 게 어느 정도 먹는 게 과용일까요? 국제 두통학회 기준에 따르면 약물 과용에 그 기준들이 있는데, 단순 진통제, 우리가 뭐 타이레놀이나 이런 약들 있죠. 이런 약들은 한 달에 15일 이상 사용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어고타민, 뭐 병원에 쓰는 편두통약인 트립탄 계열, 그다음에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들은 한 달에 열흘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약물 과용 두통의 위험이 있고, 이렇게 약을 많이 복용을 하신 분들이 두통이 자주 생긴다, 잘 안 낫는다 하면 그때는 약물 과용 두통으로 저희들이 진단합니다. 혹시 좀 어떤 기저질환이 있을 때는 두통약 조심해서 먹어라, 이런 질환들도 있을까요?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엔세이드라고 하는 그 소염 진통제가 있어요. 이 약이 들어가게 되면 이 약은 이제 신장에서 대사가 되는데, 이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이 이 엔세이드란 약을 많이 복용하시게 되면 신장 기능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요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요 엔세이드라는 소염 진통제는 좀 복용을 자제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